안녕하십니까. 농민운동가 한도숙의 농사이야기 천하태평 그 24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이제 24번째까지 왔습니다. 예. 근데도 주제는 아직도 쌀 이야기로. 예. 쌀 얘기 할 게 사실 많아요. 그렇죠. 예, 쌀이라는 게 우리 한반도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 사람은 밥이 힘이다. 뭐 이런 있듯이 우리는 뭐 쌀과 엄청난 인연을 맺어온 그런 민족이죠. 쌀 농사를 지은 게 만년 전이라는 이제 그 뭐 증거물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지금 만년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적으로 이 부분도 이제 인정받지 못하는 소로리 같은 경우 이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건데 쌀과 그리고 지푸락 지푸라기? 네, 지푸라기. 네, 볏짚. 그렇죠. 우리의 모든 그 문화의 어떤 재료라고 봐야죠. 지푸라기는 쌀농사 그리고 지푸라기. 지푸라기로 시작해서 지푸라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그 얘기는 옛날에 무슨 뭐 무슨 균 얘기하실 때 고초균 얘기할 때 했죠. 그 아기를 받아서 깨끗한 지푸라기 위에 깔고 그리고 뭐 지푸라기를 이렇게 금줄치고 그다음에 그 지푸라기로 된 집 안에서 놓는 거고 초가지붕 그 안에서 사는 거고 그다음에 초가지붕 없앤 게 잘한 것처럼 초가지붕 없애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셔도 이제 또 깨끗한 지푸라기를 깔고 그 위에 시신을 일단은 올려놓는. 요새는 그거를 그냥 공룡 알로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다 뭐 비닐로다 하얀 비닐로다 덮어가지고 발효를 시키는 거죠. 그 속에서 그렇죠. 공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혐기성 발효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가 먹고 소화를 시키기에 좋은 거죠. 근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결코 나는 좋은 거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소가 대세김질을 해야 되잖아요. 대세김질. 대세김질을 하면서 침을 섞어서 발효를 넣어줘야 되는데 몸속에서. 그렇죠. 이게 미리 그걸 발효를 시켜주니까 소가 대세김질을 적게 하겠죠.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게 옳은 방식일까 하는 생각은 좀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쌀과 지피라고 하는 그 문화, 민족, 그로 이제 만들어진 사람들인 거죠. 그러나 이제 지난 한 30년 동안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세상으로 돌아선 거예요. 모든 그릇을 다 지프로 만들었어요. 풀빵구리도 그렇고 안진고리도 그렇고 다 지프로 만들었죠. 지프로 만든 그릇이 아닌 게 없었잖아요. 끈도 다 지푸로 했었죠. 그럼요. 끈도 다 지푸라기죠. 지게 멜빵도 다 그럼요. 지푸였던 것 같아요. 다 지푸라기였어요. 그 지푸라기 문화예요. 누구죠? 지푸라기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겨울에 이번 겨울에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아버지가 옛날에 어렸을 때 만들어 주시던 새 잡치기. 지푸라기로 이렇게 망 해가지고 새가 와서 들어가면은 낚아채지는 거지 자동으로. 그 이제 여기 지금 메주가 있지만 그 메주도 지금 이렇게 지푸라기에 깔고 메주를 이제 굽기 전에 이렇게 굳히려고 이제 해놓은 거죠. 그 이제 그 위에 또 지푸라기를 슬쩍 던져놓은 것도 그 고초균이 메주가 발효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거죠. 어쨌든 쌀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는데 그런데 이제 소비량도 줄고 또 그런 지풀 문화에서도 완전 배제돼 버리는 이런 이제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그 쌀 얘기 관련해서
미국에서 잉여 농산물인 밀 이런 것들을 한국에다가 그 원조니 뭐 차관이 해가지고 막 쏟아 부어서 얘들의 식생활을 바꾸고 싶었는데 네. 기어코 못 바꿨다. 다른 나라도 많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만큼은 못한 거죠. 네. 네. 쌀만큼은 못한 거예요. 글쎄 그렇다고.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네. 쌀이라는 거를 이거를 만약에 바꾸면 네. 우리나라 농촌, 네. 농민 이 문제가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도시 문제도 발생되는 거고 농사 자체가 이제 다 망가져 버리는 거니까 네. 이것만큼은 어떻게 하든지 유지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게 아마 이제 농민들도 그렇고 또 관료들도 요것만큼은 그래도 유지를 시켜줘야 농촌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여러 가지 그 농촌 환경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유지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쌀값을 네. 이렇게 뭐 변동직불금이니 무슨 직불금이니 뭐 공익형이니 뭐 아니면 또 뭐 옛날에는 이제 그 소비자들, 네. 정치인들, 농민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네. 쌀값 수매가 결정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결정위원회. 그 토론회도 막 하고 그랬는데 수매가 결정위원회에서 수매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올해 수매가는 얼마. 네. 그래서 정부가 수매를 다 하죠. 그걸 대행을 농협이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수매를 하는 데가 농협이죠. 농협이 돼버린 거죠. 네. 정부의 사업을 위탁을 준 거네요. 정부가 하던 일을. 아니죠. 그러니까 수매가 결정위원회가 있을 당시에는 네. 정부가 수매를 해야 될 거를 농협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 면사무소 마당이나 농협 마당에 벼들을 그냥 끌고 나와가지고 쿵 찍고 지금 1등 그거 안 하나 봐요.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공공비축미라는 거, 공공비축미 양이 40만 톤 정도 되는데 네. 그 양만 하는 거예요. 그 양만 해서 어디서 하는지도 몰라요. 구경하기도 힘들어요. 농협이 대행을 하니까 그 공공비축미를 하는 거를 어디 가서 구경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공공비축미 하라 그러면 공공비축미 가격이 낮을 수도 있어요. 시장 가격보다. 올해 같은 경우가 지금 그랬는데 안 해요. 공공비축미. 이게 이제 할당이 떨어지거든. 평택시 얼마, 공공비축미 얼마 이게 할당이 떨어지는데 그걸 안 해버려. 그러면 남으면 쌀 가격이 싼 데 있잖아.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택이 안 한다. 그러면 평택의 나무 물량이 뭐 고창이나 뭐 아니면 뭐 경기도든 이제 다른 지역 네. 쌀값이 좀 허름한 지역으로 넘어가죠. 근데 쌀값이 허름한 지역이 화성, 평택, 안성일 텐데 다른 데는 다 비싸죠. 그래요? 평택 쌀 비싸다고 들었는데. 경기미니까 비싸죠. 화성, 평택, 안성이 비슷해요. 용인 이렇게 해서 다 비슷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 위에 이제 여주, 이천 이쪽이 비싸고 그리고 이제 또 뭐 연천 저쪽이 좀 싸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쌀 가격을 어느 정도 유지해 주는 것이 지금까지 이 시장이라고 하는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것에 농업을 헤쳐놨을 때 이것들을 보호해야만이 농촌이 유지된다 이런 기조를 갖고 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공공 지불 공익형 직불금제로 나오면서 이게 굉장히 지금 어렵게 됐다. 이 과연 이제 가격을 맞춰줄 수 있는 것인가? 예, 어떤 계산을 보니까 18만 원. 정미 80kg당 18만 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보상받을 길이 없다. 지금 이렇게 뭐 오늘 계산 때린 걸 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시장에다 이제 내모는 거 아니냐 이거 완전히 예. 이제 이런 이제 불만들이 이제 지금 농촌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아시다시피 이제 문재인 정부의 뭐 청와대 뭐 또 농어촌 특별위원회 네. 뭐 이런 데에 이제 전농 출신이 좀 들어가 계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공동 책임제가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네. 이제 농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의견은 내고 있지만 들이박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농이 뭐 완전 어용은 아니더라도 그 애매한 위치에 지금 있을 수 있겠네요. 그게 전농 분들이 들어가 계시고 애매한 위치. 네. 어쨌든 이거 반정부를 노골적으로 하기는 힘들죠. 저도 이거 참고를 합니다. 이거 전직 의장으로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이게 그러니까 원칙만을 들이대면서 싸우기가 힘들지 않냐. 이게 시장에 지금 이게 우리가 완전히 지금 노출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투쟁인데. 투쟁으로 지금 어떤 집결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것이냐, 이제 이런 좀 애매한 지점에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쌀 가격은 농촌을 지키는 보루예요, 보루. 우리 옛날에 쌀 가격은 농민값이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했잖아요. 딱 맞는 얘기예요. 쌀 가격만큼은 농민값이에요. 왜냐하면 1년 동안 농사를 지어가지고 1년 봉급을 받는 거잖아. 노동자들이야 한 달 나가서 일하고 한 달 봉급을 받지만 농민들은 1년 동안 이제 고생을 한 거를 그때 이제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걸 봉급이라고 그래야 되나? 봉급은 맞는 거지. 월급은 아니지만 하여간 연급 이걸 받는 거라서 그 가격이 농민값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책이 그 김누리 교수의 그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정치 민주화는 좀 이뤘지만 사회 문제와 뭐 경제 문제, 경제 민주화, 뭐 문화 민주화가 전혀 꿈도 못 꿀 정도로 다 낙후돼 있다라는 얘기한 것 중에 시리아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문제를 가지고 제주도에 얼마 와 있는 그 시리아 난민들을 그냥 받아들이지 말자는 여론이 막 엄청났었죠. 75%인가 그렇죠. 뭐 이러고 그래서 결국은 심사 통해서 통과된 분이 2분밖에 안 계시다고.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가 그래서 거기 그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쌀 문제에 대해서도 농민들을 생각하고 무슨 전쟁 난민들이 올 때 그 사람들을 좀 입장을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사실. 우리도 일제 때 난민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독립운동하면서 만주벌판으로 가고 상하이로 가고 막 했던 분들은 그 중국에서 안 받아들이고 그랬으면 그 낫죠. 어디든 막 식민지 생활을 하든 뭘든 왜 우리나라로 도망와 이거를 막고 했으면 사실은 그거는 좀 달라요. 달라요? 우리가 이제 간도로 갔잖아요. 네. 대부분 간도로 많이 갔잖아요. 네. 간도 가서 농사 짓고 뭐 무관학교도 세우고 네. 그 땅은 우리 땅이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랬나요? 만주 그러니까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조약을 맺죠. 네. 그때 중국으로 넘겨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주를 자기 땅으로 하려고 일본 놈들이 자기네 식민지로 만들려고 네. 간도를 그냥 준 거예요. 네. 어쨌든 뭐 그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 그 난민 생활을 사실 하신 그렇죠.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제 얘기의 핵심은 정치적인 민주화뿐만 아니라 폭넓게 모든 것에서 약자에 대한 배려와 상대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쌀 문제에 대해서 농민 문제를 깊이 좀 생각하는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수준 높은 국민이고 문화 국민이다. 그렇죠. 말씀.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그 덕분에 사실 우리도 밥 먹고 사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아마 박정희 향수가 있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박정희 때는 하여간 그 3천만 석을 달성을 하려고 참
여러 작전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쌀 증산황 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예. 근데 제가 딱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쌀 증산황인데 그 어디 출신인지는 잘 모르겠고 네. 충청도인 것 같은데 네. 충청남도인 것 같은데 이름이 김도연이었어. 이름도 기억나요? 이름이 기억. 근데 얼마나 많이 생산했어요? 이 친구가 많이 생산했으니까 이제 쌀 증산황이 됐겠죠? 77년인가 8년인가 그때예요. 증산황이 됐어. 근데 이 친구가 이목구비가 아주 좋아. 네. 잘생겼어. 그러니까 네. 탤런트 같이 생겼어. 네. 농사꾼 같이 전혀 안 생긴 사람이야. 네. 그리고 또래도 우리보다 조금 미거나 우리 또래였어요. 그러면 한도숙 의장인데 그러면 아니 이목구비가 나는 이목구비가 요따구로 생겨먹었는데 그 양반은 아주 뭐 준수해. 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이제 1등을 먹었는데 네. 그 1등 먹은 걸로 해서 매스컴의 주목을 받지 않아요. 그냥 한번 올해 쌀 증산황이 누가 됐다. 이런 정도의 뉴스 단신 처리되죠. 근데 이 친구는 이후에 그때 있던 잡지들이 꺼버려요. 개별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 막 데려다가. 그러니까 레이디 경향, 뭐 여성 중앙, 뭐 여성 중앙, 주부 생활, 이런 월간지들, 그 다음에 또 주간지, 썬데이 서울, 기억나죠? 네. 썬데이 서울. 그 다음에 뭐 주간 경향도 있었던 것 같고. 뭐 이런 데에 아주 그냥 막 줄기차게 나오는 거야. 왜? 잘생겨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한테 인기도 있고, 텔레비에도 나오고, 아침 방송에 나와서 뭐 하고, 뭐 성공의 비결이 뭐냐, 뭐 이러면서. 말도 잘했나 본데? 말도 잘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랬는데, 82년인가? 네. 그때 어떤 잡지를 내가 봤는데, 이 친구가 나온 거야. 네. 이 친구의 근황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네. 어느 시장에서 생선 장수를 하고 있어. 시장 증산황이? 그러니까 실제 이 생산황으로 등극했던 것도 사실은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그런 걸 보여주는 거야, 그게. 튼튼한 뿌리를 가진 농사꾼이었다면 시장으로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래도 어느 정도 쌀값이 유지되는 그런 시대였는데, 물론 그 시대에 많은 탈농, 인농 현상이 있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뿌리 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생산 증산황이 됐으면 그렇게 될 리는 없죠. 몇 년 만에, 5년 만에 그렇게 될 리는 없어. 그런데 이분의 그런 어떤 증산왕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뭔가 좀 허술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나는. 드러난 건 아니고 아직은. 조작인지 뭔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그랬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쌀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를 그래 시켜서 다른 농사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쌀 가격이 유지가 안 되니까 논에다 뭐 해요? 논에다가 다른 거 심는 거죠. 과일도 심고 오이도 심고 뭐 파프리카도 하고 뭐 상추도 하고 죄다 논에다 하잖아요. 밭에는 안 돼. 왜냐하면 이 자동 시스템 이제 하우스를 하게 되면 이렇게 물 쏴줘야 돼요. 물도 넣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논이 좋아요. 그리고 논에 그런 거를 다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버리니까 목장도 짓고 그런 걸 다 허용하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럼 형질 변경도 되나요? 그 논이 이제 목장지로 바뀌죠. 바뀌는 거예요. 목장지로 바뀔 때는 세금을 더 내거나 이런 게 없어요. 형질 변경을 하면 형질 변경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이제 농업 그러니까 뭐 기계 창고, 농기계 보관 창고, 네. 또 농기계 수리센터 이런 것들은 다 그런 거 안 내요. 형질이 변경돼도. 그건 대지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센터 건물 들어가고 공장 용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대지라고는 안 되고. 어쨌든 그렇게 그런 가운데서 어쨌든 쌀 농사를 그래도 유지해 보겠다고 이제 했는데 그렇죠. 몇 년 전부터 이제 논에다 타작물을 재배하면 쌀 농사를 지은 것과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주는 제도까지 등장하면서 이제 쌀 농사가 굉장히 이제 올해 이제 이걸 느낀 거야. 올해 지금 40만 톤이라는 MMA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죠. 그런데도 350만 톤이라고 하는 이 쌀량 가지고 생산량 가지고 쌀값이 폭등해서 시장이 지금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정부가 지금 비상대책으로 4만 톤을 방출한다.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흉년이 들었을 때를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 거잖아. 흉년이 들었을 때를 감안한다면 농지 면적을 어느 정도 유지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더 이상 농지를 파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요런 교훈을 올해 못 받았다. 그러면 우리 농촌 내일이 없죠. 올해 이 교훈이 이제 두 가지 교훈이 되는 거네요. 하나는 코로나. 코로나에 대한 교훈이 없다면 미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올해 흉년이 들면서 지금 시장에서 쌀값 때문에 막 불만이 쏟아져 나온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를 교훈을 못 가진다 그러면 우리 농지를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의견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올해 헛일을 한 거라고 봐야죠. 작년에 진짜 올해가 아니라 이제 올해 이제 그런 것들 만들어야겠죠. 그래요. 한 3회에 걸쳐서 이 쌀 이야기를 좀 했어요. 미흡한 게 좀 있겠지만 다음에 소화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3회에 걸친 그 쌀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 꼭지에 다른 저 유통 문제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죠.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경민운동가 한도숙의 농사 이야기 천하태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